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정각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브 레비츠키 교수가 쓴 책인데, 민주주의는 선을 넘을 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역사전쟁 이야기 드리려고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논쟁이 아주 심각하죠. 역사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뉴라이트 역사 사관인데요.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분이 또 이종찬 광복회장이에요.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런 이 사실을 보고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역사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물론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역사관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점령했던 것이다 이런 의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현실 정치의 선을 넘으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 현실을 바꾸려면 학계 내에서 다른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론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생기고 나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하고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선출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든 정부 관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 정치가 선을 넘어서 학자들 사이의 토론을 막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현실 정치가 학자들 입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입틀막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학자들이 하는 학문적인 이야기, 이런 전문적인 얘기가 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바로 현실 정치로 와서 집행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 많은 민주주의적 과정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한 나라의 역사관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버드대 스티브 레비츠키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해서 제도적 자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제도적 자재가 뭐냐면 권력자에게 법적 권한이 물론 있죠.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그렇지만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면서 자제해야만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는 일이 반복되면 민주주의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 꼭 새기면서 우리 정치를 좀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뒷시간에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요. 중동 정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지금 전황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금주의 뜨거운 뉴스, 퀵뉴스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핫한 뉴스들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가 제일 핫하죠? 뉴스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 판단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9개월 만에 지금 이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거는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뇌물이 3차례,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책 8권, 그리고 세 번째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 모두 520만 원어치죠. 이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과연 없는가?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누군가한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부인에게 선물을 주면 그건 뭐 지금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원칙을 만든 게 아니냐. 근데 보면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라는 부탁을 하나 했고, 또 전직 연방의원 협회가 방한할 때 윤석열 부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도 했고요. 그리고 통일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부탁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청탁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우호적 관계에서 만난 그런 선물이 과연 대가성이 없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변호사들 사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을 맡았으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다. 이 포괄적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뭘 하진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았다. 그게 이제 뇌물죄라는 건데요. 한 검찰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자원님 아주 아침부터 열 받으신다는데 저도 네. 좀 열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질문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윤석열 특검이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말을 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한테 삼성이 줬다. 이것도 포괄적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르재단의 기업들이 후원금 낸 것도 다 그것도 기소 대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뭘 했다라는 인과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그렇죠. 이 강력한 영향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줬다면 뇌물죄가 된다라는 건데 이 사건도 최재형 목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선물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줬을 것이고 받는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에서 받았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결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 조선일보는 배우자는 원래 처벌청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검찰의 판단을 뭐 이렇게 거드는 형태의 그런 해설을 했고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무혐의가 확정이 되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게 의혹이 계속되면 이게 검찰 이 무혐의 판단으로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궤변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최소한의 검찰이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액션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게 또 이 어떤 청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설령 대통령까지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혐의가 뭐 이렇게 그 죄가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완전히 이걸 혐의가 없다라고 잘라버렸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감사의 표시라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단 말인가. 이런 궤변을 지금 이제 검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도엔 해주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여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법에 따라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거기에 맞는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되게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맞다. 네, 맞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법적인 판단은 결국 법리와 팩트에 관한 것이고 검찰이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선 양상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갈등이 오래전부터 1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말은 국민 눈높이에 갑자기 맞게 됐는지 아니 여전히 맞지 않는데 검찰이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 하지 않고 검찰이 판단을 잘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몇 년 전에 검사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사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이원석 지금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 지시를 했죠. 한참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건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말은 검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맞설 것인가. 그런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퇴임이 9월 15일이고요. 지금 이원석 총장에게 말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그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핸드폰 압수당하고 조사한 거죠. 네, 그리고 핸드폰까지 다 내놓고 검사들이. 조사를 했죠.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한 번 더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총장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듀얼백 사건 아니지만 9월 12일에 주가 조작 사건 또 항소심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거기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일 안에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총장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죠. 과연 그런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이원석 총장의 그 행태를 보면 지난번에 뭐 7초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노려봤다라는 게 있었죠. 네. 이분이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지만 이 몇 년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처럼 세게 맞붙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걸고 권력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9월 12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되죠.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공동정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혐의가 없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정범은 오히려 애매하다면 방조범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방조범은 실제로 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라서 방조범은 충분히 해당된다. 일단 방조범도 혐의 약하긴 하지만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는 총장이 그리고 항소심 결과 나올 때는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총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려서 비겁한 그 불명예스러운 그 퇴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사심이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논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뭔가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단을 내린다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상식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하는 것보다 공개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사심의 자체를 소집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은 이원석 총장의 태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소리에서 수사심의 요청했는데 한번 기각을 했고요. 최재형 목사가 또 수사심의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수사 당사자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아마 최재형 목사가 한 것도 아마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총장이 수사심의 열겠다고 하면 그건 무시할 수가 없겠죠. 총장이 마지막 퇴임하는 마당에 그것까지는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이분의 그 그릇 사이즈를 보면 아마 막판에 그런 세게 지를 수 있을까? 그 정도 배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갈까 말까 이번만 그렇죠. 참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분은 나가는 분이니까 상관없지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또 달려 있고요.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윤석열 정권이 아직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탄핵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맞짱을 떠서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마약 수사. 이거 정말 이것도 큰 사건인데 아직 그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무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이제 제2의 최상병 사건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죠. 국회 청문회는. 네, 이게 이미 그러니까 엄청난 쟁점이 되고 있는데다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그냥 억지로 만든 사건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은 수사를 했는데 외압이 들어와서 수사를 중단했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지금 이제 좌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항명죄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이 마약 수사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어오려고 하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봐주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인천 세관을 조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을까? 이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천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브리핑을 할 거냐?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당연히 기자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브리핑을 해야죠. 그랬더니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니 용산에서 수사 결과를
완전히 수사를 잘해서 수사 기록 발표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은 발표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얘기를 한 네, 건가요? 서장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서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실 옮겨갑니다.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은 요 전화가 그 있었던 전화 시점 이후에. 다음에. 네. 그리고 조병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 경찰청에 있는 경무관이에요.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관 이야기를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관 이야기를 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서 이건 또 뭔 소리냐. 알고 봤더니 이 조병로는 또 주가 조작 사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조병로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세관 이야기를 빼주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당시 그 백혜룡 그 형사과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본부는 수사를 해서 나쁜 놈들 잡는 것인데 그걸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직전에 두 군데서 전화가 가지고 발표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어제 그저께 조병로가 또 출석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그냥 세관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 누가 물어봐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찰청 저 상급자가 전화를 해서 그거 이야기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이 조병로가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징계에 처해지지 않았고요. 백혜령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수사해가지고 발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왜 징계를 받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징계 이유가 그래도 나오지 않나요? 그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핸드폰을 반복해서 초기화해가지고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복 초기화하면 포렌식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도 이 포렌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기화를 뭐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렌식이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도 사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데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산 언급이 나온 직후에 이제 이걸 서울청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첩하려고 했다. 이첩이란 말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 해병대 사건 수사할 때 경북청에서 이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항명죄까지 나오는 건데 거의 판박이처럼 등장인물과 사건의 성격만 달라졌을 뿐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개입해서 그걸 무마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둘 다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최상병 사건처럼 온갖 의혹이 또 늘어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진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네. 현재는 김찬수,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실제 그 말을 한 건 사실이고 실제로 녹취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물어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볼 때는 누군가의 대통령실을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을 왜 말을 했느냐, 그리고 왜 이걸 이첩하려고 했느냐라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최상병 사건처럼 계속 말을 바꾸고 돌리면서 이렇게 뭉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이 공적인 좀 더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라는 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것 한겨레 칼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박근혜 시절에 배운 게 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음습한 비선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의문과 의혹이 많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정권 차원의 심각한 위기가 될 텐데 해명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그 영소회담이었죠. 한동훈 이재명 여야다 대표회담 재밌죠.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사이에는 풀어야 될 게 또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 때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미뤄진 거죠. 미뤄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8명만 모아라. 그럼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통과시켜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 입지가 좁아서 통과시키기 어려우면 우리가 대신 통과시켜 줄 테니까 8명만 모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좀 대법원장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당연히 좋다, 그거라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동훈 대표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사소하게 왜 이런 것까지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그제 논란이 됐던 건 TV로 생중계를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거부를 했고요. 회담이 아닌 왜 쇼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또 뭔가 TV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또 액션이 있었겠죠. 아, 근데 네. 협상을 TV 앞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토론은 할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토론은 항상 결렬되죠. 근데 네. 협상에서 뭔가 합의해서 도출을 하려면은 주고받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근데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하게 했던 게 TV 앞에서 너 왜 그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거고, 협상은 또 뒤에서 서로 주고받거나 양보하거나 타협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굳이 TV 토론처럼 진행하자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지금 국회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여야 간의 협상 결과라는 건 최상병 특검을 네. 한동훈 안으로 받아서 네. 그냥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서 그걸로 타협해서 이건 국회가 합의한 걸로 하고 밀고 가자. 이게 이제 최선의 네. 이 협상 결과인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서 논쟁을 하면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당이 프레임을 짜놓고 이 정권을 정치적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개 실제로 토론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녹취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단톡방 사건도 나오고 거기에 김기현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뭐 정치적 청부 의혹이 있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감염을 조금 연기됐는데 여전히 이슈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을 이라는 거대한 그 방안의 코끼리처럼 이걸 외면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없는데 자꾸 그걸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좀 빠르게 가보죠. 네. 금리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네. 가계부채가 역시 고민이죠. 지금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도대체 그 정부의 엇박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줬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고 정작 부동산 공급은 지금 뭐 막혀있는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이게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한은의 고민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년 9개월 동결은 지금 최장기 동결이고요. 동결을 했으면서도 이제 올해 성장 전망을 좀 낮췄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물가 상승률 전망도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좀 안정이 됐고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아마 9월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전히 그런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이놈의 경기는 네. 좋아진 적도 없는데 지금 하향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좋아질 때는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나빠질 때는 내수가 나빠져요. 네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서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도저히. 근데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가계부채. 한은의 고민은 네네. 올리냐 내리냐 가지고 계속 고민은 가계부채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성장률이나 물가를 보면 이제 당연히 그 금리를 낮춰서 좀 경제에 활력을 줘야 되겠지만 가계부채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보면 위험한 정말 등골이 서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에만 14조 원 정도 늘었고요. 이게 1분기니까 6월, 7월 사이 더 늘었겠죠.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풀렸고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그러니까 집값도 지금 다시 꿈틀꿈틀, 그다음에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마산, 용산, 그 성동구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마포, 용산, 성동. 마포, 용산. 그리고 이게 100이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건데 벌써 11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값까지 오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다.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뭐
계속 정책 대출까지 내놓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늦추는 것도 그 규제하는 것도 좀 뒤로 미루는 상태고요. 뒤늦게 또 대출 규제에 나서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이냐 말이 나올 정도고 벌써 다시 이제 B2와 영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구당 대출이 벌써 8,3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그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중앙일보에서 나왔고요. 중앙일보에서요. 이 이상열 그 논설위원이 이게 나라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렇죠. 외쳤던 구호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이게 그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탈출 순서가 동아, 중앙, 조선 순일 거라고 하는데 동아일보는 이미 지난 그 총선 때부터 강하게 동아일보는 아마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때부터 정부의 그 실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의 최근에 이제 그 이 이탈은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칼럼을 보면 경제 정책이 길을 잃었다. 재정 건전성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었고요. 정부 부처들도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건지 그다음에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도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정책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재정 적자도 정부 적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동시에 감세도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렇지 이 정부는 이걸 뭐 이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보기에도 계속해서 이 뭔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지 뭔가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 방향을 제안할 텐데 완전히 방향을 잃고 있는 길을 잃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출 순서대로 지금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아일보 지면은 이미 거의 그냥 그 어떨 때 보면 한겨레하고 구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네네. 조선일보는 사실 어제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8.15 광복절 때 이제 굉장히 그 친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논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뭐 그런 좀 이상한 기사를 썼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 한류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 그 청소년들도 일본 여행도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어제 이 일본 고교 야구 보면 이 한국어 교과가 나오는 이제 그 한국인 학교가 지금 결승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또 고시엔이죠, 고시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또 이제 그 한국인에 대한 그 폄하 발언이나 그 여전히 혐오와 차별이 많은데 조선일보가 굉장히 또 생뚱맞은 그런 이제 바람몰이를 하려다가 또 이렇게 실패했죠. 아, 그렇군요. 그 시간 제약상 네. 조금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네.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워낙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9월에 야심찬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정부 스스로도 이거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금 개혁이라는 게 지금 KDIS 비슷한 게 나왔지만 청년 세대와 이제 그 장년 세대를 좀 나눠서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는 올리지 말고 지금 나오는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연금 보험료율을 조금씩 높여보자라는 아닌데. 아예 올리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청년 세대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니까 이 인상률을 좀 차등을 두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약간 이제 뭐 그 청년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리긴 올리되 이제 좀 장년 세대 부담을 좀 늘려주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근본적인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더 파격적으로 결국 이제 이게 국민연금의 문제는 하루 더 빨리 올려서 지금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명 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벌써 1,800조가 넘는데 이걸 미래세대에 돌리는 게 된다. 결국 이걸 하루 더 빨리 많이 내게 만드는 게 결국 답인데 이거 자꾸 본질을 미루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차등 인상론이라는 게 결국 또 결국 국민들을 달래는 것 같지만 네. 결국 더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50대라고 해서 그러면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50대도 비정규직도 많고 50대도 저소득 계층 많은데 50대는 뭐 좀 더 여유로우니까 더 많이 내고 뭐 2030은 좀 더 이렇게 줄여주겠다라는 게 결국 연금은 또 세대 간 서로 그 상호 돕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세대 간 연대의 성격도 있는데 이런 발상은 결국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세대 간 격차를 오히려 더 단절시켜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더 빨리 만든다.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청년 세대한테 뭘 도와주려면은 정부 재정으로 파격적으로 예. 뭔가 이 정책을 내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연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돼요. 전 세계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사회보험은 유례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스위스의 퇴직연금이 그렇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는 청년 세대들을 도와주려면 뭐 연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결국 군복무의 크레디트, 그다음에 출산의 크레디트를 주는 그런 방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걸 풀어보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네네. 짧게 요것만 짚어보면 실손보험 이야기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팩트 좀 알려주시죠. 와, 실손보험 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봤네. 많더라고요. 3,997만 명, 4명 가운데 3명꼴로 실손보험에 모두가 가입돼 있는데 정작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경우, 병원 갔다 와서 그걸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38%나 된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물었더니 금액이 적어서라는 사람이 귀찮아서 80%나 됐고요. 금액이 적어서가 80%, 귀찮거나 바빠서가 36%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보험료를 실컷 내고 결국 이 보험료를 타먹지 않으면서 결국 그 보험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티끌모아 태산인데 그게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1,000만 명이 10,000원이면은 1,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10,000원이면 모르겠는데 뭐 3,000원 정도 나와. 그러면 사실 이제 3,000원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쉽게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환급이 되거나 하면 좋은데 3,000원을 받으려고 예를 들면 뭐 30분을 썼다라고 하면 나의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게 되거나 사실 이제 뭐 몇만 원 단위 넘어가면 당연히 악착같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또 전 국민이 각자 돈을 capture해서 보험사와 이 병원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기이한 시스템이 바로 실손보험 시스템. 우리나라에 진짜 전 세계 실손보험 나중에 따로 다뤄봐도 건데. 좋을 텐데 실손보험이 구멍도 많죠. 뭐 도수치료 같은데 막 그 일부러 권유해가지고 비급여에 대한 그 지출을 늘린다고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 이거 좀 정말 참담한 뉴스 같기도 한데요. 검찰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상직 뭐죠? 그 이스타항공 그 대표였죠. 전 대표, 국회의원도 전 했고. 대표, 이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제 그 2018년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됐는데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창수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게임 회사 경력만 있지 항공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가 그 태국으로 이민을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취업을 한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그 이스타항공의 태국 계열사에 취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뇌물이었을 수도 있다.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이걸 이제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의혹만 가지고 털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계좌를 털었던 건 이 문다혜 씨 딸 부부가 이제 특별히 소득이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취업한 이후에 생활비 송금이 끊겼다면 경제적 혜택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준 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이렇게까지 털어야 되나? 그리고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털어보고 뭐 의혹이 있으면 뭐 찾아보겠다라는 거라서 이 아직 연관관계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조사를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금 출석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조현옥 당시 민사수석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 인사 자체가 이제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민영배 의원이 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무너져가는 권력을 지켜내려 폐륜적인 방식으로 동원하고 있다. 정말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기 그 권력이 위기에 몰리니까 지난 정권을 지금 탈탈 털고
지금까지 토론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족을 지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사위가 어떤 이유로 태국에서 취업을 했는지 그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뇌물이다라고 지금 해서 그 전 대통령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지켜보기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이나 고가의 뭐 선물을 주는 것은 한 쿠션이고요. 지금 이 230 뭐 중진공 이거는 3쿠션, 4쿠션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열심히 수사를 하시고 최소한 둘 다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뭐 잣대가 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슬로우 뉴스 대표님이신데 퀵 뉴스 오늘도 빠르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요. 우크라이나 전황 이야기,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AMD 반도체 기업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것의 줄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달라요. 한국일보가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47,000명으로 깎은 자료도 있고 47,000명이 아니라 한 15만 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 국회에 요구한 자료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청이 국회에 예산서에는 47,000명 자료를 주고 예산서가 아닌 그냥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16만 명 자료를 줘서 이 두 개가 혼재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굉장히 좀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질병관리청장이 누구길래? 지영미 청장인데요. 나름대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영미 청장의 남편 이철우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핫한 분이시잖아요. 네,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우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미국 대선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씩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광복절로 지금 한 주 쉬고 오셨잖아요. 네. 2주 사이에 지금 세상이 사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직전에는 네. 중동에서 뭐 중동 전쟁 벌어진다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조금 말씀해 주시고 미 대선하고 연결시킨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다행입니다. 그나마 원래 뭐 이란이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인 하니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 다음에는 즉시 보복을 하겠다 이런 기세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 보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 수위나 방법을 놓고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뭐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지난 2주 전에는 설마 그래도 너무 이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한 방 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신 게 맞은 것 같네요. 네, 그때 계속 그런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저께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예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서 이런 좀 난처한 상황을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보복 대응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런 딜레마를 갖다가 뭐 더 이상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테니까 일단 뭐 우리가 조금 참고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또 단순히 이렇게 좀 수단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미국 대선이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 지금 바이든을 트럼프와 이어서 해리스. 해리스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트럼프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지금 그 지지율에서는 상회하고 있고 물론 아직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단연코 해리스의 당선이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번 이란의 새로 이 대통령이 된 분이 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냐면은 지금 이란이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굉장히 지금 피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핵 협상 프로세스가 다 꼬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쪽이 이스라엘이죠. 네.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가 당황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계속 트럼프가 되는 걸 가정을 하고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틀어지고 있죠. 지금 그 틀어진 부분이 가자에서도 지금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가 가자에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걸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빨리 하마스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네타냐후도 딱 다시 기사회생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가자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소탕이 안 되면서 계속 지금 질질 끌게 되고 국제사회에 비난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기분이 나빠갖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아예 이번에 그냥 그만두기로 한 거 해서 아예 홀가분하게 이번에 나의 마지막 치적으로 가자 지구의 평화만은 챙기고 가겠다 라고 해서 지금 또 블링컨을 계속 파견해갖고 가자 지구의 평화를 다시 이제 불러오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을 보내서 네. 지금 어떻게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계속 지금 중재를 하고 있죠. 뭔가 좀 휴전을 하고 인질 좀 양쪽에서 석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뭔가 좀 진전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블링컨 장관이 네타냐후를 찾아가서 막 우리의 새로운 중재안을 갖다가 열심히 설득을 해갖고 네타냐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너희 차례다. 이 하마스가 이제 이걸 수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안 내용이 뭐죠? 네, 이 블링컨의 중재안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주 휴전부터 가지자.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철군을 해라. 그러면은 하마스는 인질 중에서 아무래도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분들부터 빨리 일부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지금 살아있는 인질들을 전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도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은 이제 3단계는 이 또 이미 돌아가신 그런 인질분들까지 시신까지 완전히 다 하마스에선 넘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재건에 협조한다. 이런 방향으로 3단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중재안을 제시하고 네타냐후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하마스가 받아들여야 될 차례네요. 어떤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마스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항상 이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이 디테일을 보면은 하마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죠? 1단계에서 보면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철수하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네타냐후와 하마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와 이 내각 내 강경파들의 요구는 이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의 군사작전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불씨는 꺼져 보이는데 그 잿더미 밑에서 지금 아직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불 끈다고 해봤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발 물러나자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동안 계속 주장한 게 우리가 완전히 물러날 수는 없다. 우리가 물러나는 순간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에 이 병력을 남겨놓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중재안이 그걸 거의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아,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물러나라는 빠져나고 요 핵심 요지에서는 계속 우리가 남아있겠다. 그 대표적인 요지가 어디냐면은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지대에 보면은 이 필라델피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눠져 있는 이 분계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검문소 유명한 이 라파 검문소가 있는데 여길 계속 장악하고 있겠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게 하마스가 그 전부터 계속 주요 물자를 보급받는 데가 이 이집트 국경 일대에 있는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쪽을 이스라엘이 계속 틀어주고 있겠다는 거는 이거 뭐 나가봤자 하마스가 다시 기사회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이제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자 지구의 남과 북을 잇는 도로 중에서 그 중간에 네차림 교차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길 계속 우리가 쥐고 검문하겠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 검문해갖고 거기 하마스 잔당들이 있는지 다 색출해서 잡아내겠다는 의도를 보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로 가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위장 전술이다. 잠시 물러나는 듯 하면서 결국에 하마스를 다 수면 위로 끌어낸 다음에 일망타진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마스는 아예 거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도 어떤 뭐가 받아들여지면은 하마스는 그런 데서까지 다 철군을 하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그런 인질 석방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마지막 치적으로 남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역시 대선 판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했다시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다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협조를 해갖고 이렇게 되면 그 치적이 바이든과 결국 해리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이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전당대회 하는데 밖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계속 시위하고 그렇죠. 회방 놓고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네. 근데 이게 해결되면은 그들까지 다 해리스의 가세에서 트럼프에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협조하는 듯 하면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에서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뜻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걸 최소한 그렇게 방치하겠다. 이런 손을 떼겠다. 네. 뭐 이런 방식이겠죠,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하고 관련지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란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어쩌면 하마스까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라는 게 이것도 역시 다들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얘기 좀 짤막하게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네. 반격을 해서 이 러시아 본토에서 지금 뭐 승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게 돈바스와 한참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 여기는 그동안 전혀 격전지라고 보이기는 어려웠는데 물론 전쟁 초반에 약간 침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돌격해 들어가서 지금 한 20km 이상 영내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중에 넣은 면적만 해도 되게 서울시 면적 정도까지 지금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절묘한 성동격서의 묘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은 돈바스 지역인데 네. 상관없는 지역으로 치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본토에서 제대로 전면전을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좋겠는데 지금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핵심이 모스크바니까 모스크바 가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길을 갖다가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20-30km 들어간 다음에 더 아주 심각한 진격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러시아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전력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이게 러시아가 땅이 좀 넓습니까?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사실 뭐 서울시 면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보면 되게 큰 것 같은데 러시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약간 흠집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은 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모스크바까지 치고 들어갈 생각은 없고 이게 결국에 앞으로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휴전 협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서로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를 놓고서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이만큼 다오 이런 식으로 흥정이 계속될 텐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 영토를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돈바스에서 이만큼 물러나라 라고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장악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재외공관장을 소집한 회의를 해갖고 여기서 또 계속 얘기한 것이 서방에서 지금 지원한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 몇백 킬로미터를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고 지금 러시아가 들어온 돈바스라든가 이런 쪽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써라 라고 지금 이걸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봐라,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자꾸 제한을 거니까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풀어달라. 이거는 또 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러시아군 후방을 때릴 수가 있으면은 이 장거리 미사일들이 굉장히 위력이 강하거든요. 아주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좀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부분에 뭔가 족쇄를 풀기 위한 또 카드였나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또 전쟁사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완전 엉뚱한 생각이었나 봐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그냥 전격적으로 쭉 파리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냥 전쟁을 금방 끝내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로 이렇게 좀 뭐 이런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뭐 일반인들 좀 그렇게 희망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정도 대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세들도 뭐 최소 수십 개 사단들이 동원된 진짜 몇십만 명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의 전투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병력을 많이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뭐 기껏해야 한 2, 3만 정도 빼낸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도 사실 오히려 돈바스의 무게추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돈바스에서 이 주 병력이 빠져서 그쪽을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역공으로 돈바스 쪽을 더 공격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 요지들이 많이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그런 식으로 대공세 펴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역량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아까 협상을 얘기하시니까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 근데 휴전 협상에 또 미국이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것도 달라지잖아요. 이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대선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11월 역시 미 대선이 기점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 계속 얘기하는 게 당장 전쟁 끝내겠다 계속 당선되면 바로 끝내겠다고 그러죠. 11월 이후까지 기다리면은 그 다음엔 반격을 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상황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야 돈바스에서는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니 다른 쪽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기다려보자. 일단은 막아내면서 또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는 병력이 많은데 쿠르스크주 그쪽을 수복하려는 노력은 안 하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러시아도 지금 전선에 안 나가려고 해요. 다들 그냥 인구가 많다 보니 그나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지. 상당수 일반적인 병사들은 안 가려고 하고 원래 여기는 부차적인 전선이라서 그래서 징집병들을 보냈는데 자원병들이 아니라 이번에 징집병들이 또 거기서 갑자기 된성이 맞고 잡혀가니까 또 그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자식 제발 좀 어떻게 돌려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용병들이 싸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국 국민들을 막 징집해 또 돈 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원병들이나 지금 이 돈바스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지 딴 데에선 열심히 싸울 여린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또 이 이스라엘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는 미국 대선하고 관련지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화제를 돌려서 우리 또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TSMC 이야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AMD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네. 근데 최근에 사실은 반도체가 AI 거품론하고 맞물려서 네. 많이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도 최근에 한 일주일쯤 보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100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1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130달러까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부분 마크로 이슈에서 발생한 것이고 뭐 약간 블랙웰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시장이 다 공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역시 그래도 믿을 건 엔비디아 하면서 쫙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엔 네. 최승병 박사님이 나오셔서 AI 거품론 실체 없다, 기술 괜찮다, 아직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요일에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서 네. 실체가 있다, 거품이 있다, 엔비디아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네. 아주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데 결국은 이 테크 기업들의 기술력을 잘 인식을 해야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들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뭐 주관적인 명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일리가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TSMC는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 네,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기엔 말씀해 주셨죠. 당분간 탄탄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AMD예요. 근데 리사수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맞습니다. 리사수라는 대만계 CEO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 거기가 지금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려고 인수합병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AMD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다른 기업들은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에서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리고 이게 약간 크리티컬하고. 근데 AMD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걸 거의 갖고 있어요. 일부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이빨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못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에 맞서서 AMD는 벌써 자신들의 AI 가속기 MI350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고 일부는 그래서 이 시장을 약간 점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아직 이 엔비디아만큼 쿠다 생태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층이 아직 충분한 그런 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AMD가 그렇게 뒤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기술력 옛날 따져보면은 AMD가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HBM 얘기할 때도 이게 원래 AMD 쪽에서 만들었던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생산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꽃을 피운 건데 그리고 AMD는 워낙 오래전부터 인텔과 경쟁하면서 CPU 쪽의 역량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의 그래픽카드 라인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결코 밑바탕 기술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리사수가 또 AMD의 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지금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인수한 거는 미국의 서버 업체 GT 시스템즈라는 곳인데 요 얘기도 하기 전에 지난달에도 사실 그 핀란드의 사일로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를 갖다가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워낙 이 엔비디아 역량은 쿠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도 강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도 쫓아가고 하드웨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메꾸기 위해서 GT 시스템을 갖다가 인수한 것이죠. 네. 자, 이게 상황 정리를 좀 해야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리사수 언니라고 우리 또 저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또 많이들 그렇게 별명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돌처럼 국내 팬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AMD가 값싸게 CPU를 내놔가지고 인텔이 맨날 인텔 인사이드하고 광고 엄청 하면서 비싸게 막 CPU를 내놨었는데 그거보다 거의 뒤지지 않는 CPU를 굉장히 싸게 막 내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기술력도 있고 싸고 그래서. 네. 그렇게 CPU를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까 또 엔비디아는 GPU잖아요. 네. GPU를 또 이쪽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전체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된 또 이게 이거를 GPU는 TSMC에서 갖다가 조립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CPU 시장에 따라 있고요. 당연히 PC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AMD가 계속 그쪽에 주력해왔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옛날 인텔에 비해서 옛날 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도 인텔이 80% 먹었고 AMD는 그중에 20% 굉장히 값싼 진짜 거기는
매니아들이나 찾는 그런 가성비 좋은 그 정도만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거의 구도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AMD가 기존에 당연히 그래픽카드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의 그 사업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게 시장이 안 될 줄 알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I 가속기를 계기로 해서 이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제 AMD도 우리가 CPU에서 역전한 신화를 GPU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다시 이쪽에도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인텔을 갖다가 따라잡았던 그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 다시 되살려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AMD는 사실 CPU 설계할 역량이면은 사실 GPU도 기본적으로 역량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갖고 있던 탄신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공략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GPU를 만들면 네. 서버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GPU를 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서버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GT 시스템스가 서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AMD가 그 GPU 말고도 서버까지 시장을 진출하려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GT 시스템이 이 설계 부문이랑 서버 제조 부문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일단은 다 인수를 하고 우리가 제조 부문은 곧장 팔겠다. 제조 부분은 분산시켜서 이제 떨어버리고 우리는 그 설계 부분만 남기겠다. 그러니까 GT 중에서 이 설계 부문이 탐나갖고 이번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조 부문은 사실 이런 CPU나 GPU 제조 업체들은 서버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CPU, GPU를 사가는 이런 서버 고객들과 충돌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죠. 삼성이 이 반도체 칩도 만들면서 이 휴대폰까지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이해 충돌이 날 위험이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애플에 납품하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라. 우리가 그거는 안 하겠다. 제조는 우리가 탐나는 거는 설계 부분이다. 왜 설계가 중요하냐면은 설계는 우리가 그 설계안을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태계라는 거는 생태계 중심에 있는 이 기업이 이거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폭넓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만들고 그리고 TSMC에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라 TSMC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TSMC가 그 설계를 받아다가 만들 때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가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서버 업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업체들이 우리 칩을 받아다가 그냥 알아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서버 설계하고 그 기판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엔비디아 기술진이 가서 그거 설계할 때는 우리 칩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선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같이 기술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방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히는 거죠. 바로 그런 AI 전용 서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수많은 설계 엔지니어들 갖다가 확보하는 의미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시간에 강정수 박사 AI 시대 금요일 날 하는 그 시간에 슈퍼마이크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게 미국 나스닥에서 되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슈퍼마이크로가 실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AI 기업 주가들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죠. 슈퍼마이크로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기도 서버 업체인 거잖아요. 네, 하루에 20% 폭락했다가 또 갑자기 10% 막 폭등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기업의 대표가 요즘 슈퍼마이크로죠. 근데 GT 시스템즈가 비슷한 기업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체급이 좀 다릅니다. 이 슈퍼마이크로는 이 서버 업계에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서버 업계의 강자라고 하면은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델, HP 여기가 큰 손이고요. 슈퍼마이크로는 그전에는 사실 이름이 좀 덜 알려졌는데 데이터 센터 하시는 분들에겐 그래도 슈퍼마이크로가 상당히 여기 가성비도 좋고 서비스 품질도 좋다는 게 널리 알려져 갖고 굉장히 시장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최근에는 슈퍼마이크로가 거의 이 3강 체제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관련 서버들을 확충하면서 그 파트너로 처음에 딱 슈퍼마이크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A100, H100 이거 나올 때 슈퍼마이크로와 제일 먼저 협력을 해서 이 A100, H100을 탑재한 서버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런 쪽에 대량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브릿지 역할을 하는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것이죠. 강정수 박사는 근데 사실은 이런 서버 업체들은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게 낙점해주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엔비디아가 가진 그런 기술력에 비해서는 약간 하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또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간 이런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비용 싸움이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가뜩이나 돈 많이 들겠는데 결국에 중요한 게 자기들의 운영 비용, 오펙스를 갖다가 줄이고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고 안정적인 서버를 저렴하게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중심인데 슈퍼마이크로는 그 부분에서도 델과 HP보다 한 수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이 AI 서버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컴퓨터 구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도 많지만은 이걸 냉각시키는 에너지도 엄청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이게 다운되기 때문에. 근데 그 냉각 기술에서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순행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액냉식으로. 이 액냉식 기술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렴하게 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서버를 공급하는 기술이 슈퍼마이크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슈퍼마이크로의 기술력은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액체 냉각 솔루션 그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AMD 컴퓨터 한 대를 그 용산에 가가지고 좀 몇 가지 반조립을 사가지고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AMD에 좀 최신 CPU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순행식 쿨러를 장착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비슷한 거죠. 가정용 PC에는 순행식 쿨러가 많이 장착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 서버에도 그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캐비넷 렉이라고 하죠. 거기 있고 여기 컴퓨터들이 수십 대가 그냥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십 대를 동시에 그 순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 이게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저렴하게 그걸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슈퍼마이크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순행식이라는 거 물을 뿌리나요? 물 하나 담그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이제 공냉식 방법은 컴퓨터에다 에어컨을 계속 쏴주는 거죠. 공기를 냉각시켜서 막 시키는 거. 여기다 조금 더 진전된 거는 아예 컴퓨터를 냉장고 같은 데 집어넣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냉장고 같은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 안에 시스템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시도한 게 서버를 아예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이걸 액침 방식이라고 하는데 액침 냉각. 실제로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면 그 물을 계속 순환시켜갖고 밖에서 식혀갖고 다시 찬물을 공급하는 이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푹 담근 걸 다시 빼서 해야 되니까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PC에서 많이 쓰는 대로 열이 많이 나는 CPU, GPU, 메모리 이런 데만 그 타겟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얼음 주머니 되는 거나 똑같죠. 그런 식으로 냉각시키는 이런 방식이 최근에 이렇게 다이렉트 직접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액냉 방식인데 요걸 아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PU 쿨러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CPU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그 자켓을 달고 거기서 물 파이프를 갖다가 뽑아내 갖고 이게 저 바깥에 열 교환기를 통해서 이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각 케이스마다 다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는 호스가 물이나 다른 같은 액체 냉매가 들어가는 호스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CPU, GPU 부분을 덮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물이나 액체가 순환을 하면서 여기서 좀 뜨거워진 걸 다시 밖에서 식혀갖고 찬물이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삼겹살집 중에 이렇게 불판 달궈가지고 고기 굽고 나면 엄청 뜨거워지는데 막판에 요 가에 해자 같은 걸 만들어서 물 부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 같네요. 네, 뭐 아예 뭐
그것 말고도 아예 그냥 얼음을 갖다가 놔주는 데들도 있죠. 얼음을 맞아. 예, 얼음을 계속 갈면서 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라면은 이게 물을 덜 쓰고 뭔가 냉각을 시키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좀 전기를 덜 쓰게 되나요? 어떤 여러 가지 관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의 특성을 또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다 아시다시피 가끔 컴퓨터 몇 대가 다운되면 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1년 중에서 다운이 안 되고 안정적인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중에 한 번 다운되는 것도 사실은 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로서는 데미지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전에 모니터링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순환을 지금 이 냉각수가 잘 순환되고 있는지, 어디 지금 서버의 부품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모니터링해서 중앙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지, 지금 이상 징후가 있다, 지금 빨리 이쪽은 셧다운 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보조 백업 서버 2 연결해 갖고 지금 이쪽 빨리 보수 들어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슈퍼마이크로는 하나만 따지면은 사실 기술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서 또 역량이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AI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게 본인들의 메인 비즈니스인데, 그거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 HP나 이 델도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쪽이랑도 지금은 협업을 합니다. 아마 뭐 초기에 슈퍼마이크로랑 먼저 협업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본 것이고요. 당연히 델과 HP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럼 GT 시스템은 여기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GT는 사실 비상장 기업이었고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 AMD는 좀 작은 파트너를 지금 인수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전체 판에서는. 그러니까 제조는 이 작은 기업이니까 굳이 작은 기업 제조를 먹어갖고 우리가 다른 고객들과 관계 이제 좀 껄끄럽게 만들지 않고, 제조는 그냥 화끈하게 버리고 우리는 그 설계 인력들만 필요하겠다, 그것만 딱 먹으려고 인수를 한 것이죠. GT 시스템은 사실 제조 쪽에서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크게 존재감이 없는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마이크로나 HP나 델에 비하면은. 그렇군요. 설계 인력만 남겨서 그 기술력으로 이 커스텀 서버를 설계하고 뭐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같이 주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구상이네요. AI 가속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고객들마다 요구가 달라요. 당연히 고객들마다 만들려는 AI 시스템의 규모가 다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학습시킬 때랑 나중에 추론할 때랑 또 이 약간 구성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우리 가속기 쓰시면 그거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능력이 확실해야지만 고객들이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 말고 AMD 써볼까요? 이렇게 좀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인수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번에 그 대만계 그 기술자들 파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GT 시스템즈도 대만계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역시 컴퓨터 업계에서 대만 TSMC도 대만계. 물론 뭐 중국계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저 엔비디아 리사스도 그렇고 리사스 AMD. 뭐 리사스와 젠슨하고 뭐 심지어 친척 그렇지만은 이번에 인수한 GT 시스템도 이 CEO라든가 사장이 다 중국계입니다. 제가 뭐 대만계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중국계는 맞습니다. 이 GT 시스템의 CEO가 프랭크 장 씨고요. 그리고 사장이 더그 후앙이라고 황씨입니다. 젠슨 황하고 혹시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황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여튼 여기서도 그래서 봤을 때 이 업계에서, 이 컴퓨터 업계에서는 정말 중국계 인맥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아마 리사스와도 뭐 평소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가까웠다가 이번에 또 딜로 성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언제 한번 대만계 기술자들과 CEO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을 키웠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역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이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진짜 20년, 30년 기술이 축적되다 보니까 와 이런 식으로 업계 거물들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 네. 국민들이 됐는데 그 얘기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M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GT 시스템즈라는 우리 좀 생소한데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네. 이 기업을 인수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정말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엔비디아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측면을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